지난 6개월 동안 내가 명예퇴직이라는 이름 아래 회사에서 밀려난 바로 그날부터 저명한 의사인 내 아내는 매일 밤 내게 이것을 시켰다. 한때는 부하 직원 수십 명을 거느리던 부장이었던 내가 이제는 매일 밤 아내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책상에 앉아 이 우스꽝스러운 숙제를 해야만 했다. 나는 믿을 수가 없었다. 내 인생의 황홍이에 찾아온 이 초라한 굴욕이 내가 평생을 사랑하고 존경해온 아내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나 강민주는 올해 58세다. 30년 넘게 청춘을 바친 무역회사에서 방황제적인 권고사직을 당하기 전까지 나는 누구보다 성실한 가장이자 유능한 직장인이었다. 내 인생의 모토는 언제나 책임감이었다. 아내와 자식들을 위해 나는 기러기 아빠 생활도 마다치 않았고 잦은 야근과 주말 근무도 군소리 없이 해냈다. 그렇게 앞만 보고 달려온 결과 나는 강남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했고 아들은 미국에서 유학을 마친 뒤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 내 인생은 비록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나름 성공적이라고 자부했다. 하지만 퇴직은 예고 없이 찾아왔다. 하루아침에 직함과 명함을 잃어버린 나는 망망대해에 홀로 떨어진 난파선 신세가 되었다. 넓기만 한 집 안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정처 없이 배회했다. 값비싼 양복들은 옷장 속 유물이 되었고 내 손때가 묻은 서재는 더 이상 주인을 반기지 않았다. 시간은 너무나 많았지만 그 시간을 채울 의미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다. 나의 무력감은 아내, 차수지의 존재 앞에서 더욱 커졌다. 소아신경과 의사인 아내는 여전히 존경받는 의사이자 교수로 자기 분야에서 정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퇴근 후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와서도 다음날 있을 학회 발표 자료를 검토하거나 어려운 의학 서적을 읽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 리모컨이나 만지작거리는 내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무능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문제에 그것은 내가 퇴직한 바로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다. 그날 아내는 평소보다 더 지쳐 보이는 얼굴로 퇴근했다. 우리는 말없이 저녁 식사를 마쳤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아내는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꽤 고급스러워 보이는 가죽 커버의 노트와 만년필 한 자루를 꺼내 내 앞에 내밀었다. 이게 뭐요? 당신이 오늘부터 매일 써야 할 일기장이에요. 아내의 목소리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을 내리듯 단호했다. 일기장 다 늙어서 무슨 일기요? 그냥 일기가 아니에요. 아내는 내 말을 잘랐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딱 3가지만 이 노트에 적어주세요.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매일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하지만 평생 아내의 의견을 존중해왔던 습관과 퇴직 후 위축된 내 처지 때문에 차마 싫다는 말을 할 수가 없었다.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이 지옥 같은 숙제의 시작이었다. 처음 며칠간 나는 나름 성실하게 그 숙제를 했다. 1. 아침에 일어나 조간 신문을 읽었다. 2. 점심에는 아내와 함께 냉면을 먹었다. 3. 오후에는 공원을 산책했다. 하지만 아내는 내 일기를 읽고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말없이 노트를 받아들고는 자신의 서재에 있는 서랍에 넣어 자물쇠로 잠가버렸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행위는 내게 점점 더 큰 굴욕감으로 다가왔다. 아내는 마치 내가 집에서 빈둥거리며 시간을 낭비하지는 않는지 감시하는 교사처럼 느껴졌다. 이제 사회적 지위도 경제적 능력도 모두 아내에게 역전당한 내가
그녀의 권위를 인정하고 복종해야만 하는 것 같았다. 나의 반항은 소심한 방식으로 표출되었다. 나는 일기장에 점점 더 성의 없는 글을 쓰기 시작했다. 10월 5일 밥 먹음, 텔레비전 봄, 잠잠. 10월 12일 숨 쉬었음, 오늘도 살아있었음, 내일도 살아있을 예정임. 이것은 나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저항이었다. 하지만 아내는 나의 이런 비아냥에도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매일 밤 같은 표정으로 노트를 내밀었고, 내가 쓴 무의미한 문장들을 말없이 읽고 다시 서랍에 잠가버릴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이 나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오늘 밤도 어김없이 그녀는 샤워를 마치고 나와 내 앞에 노트를 내려놓았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펜을 들어 오늘 하루의 무의미한 궤적을 기록했다. 창밖을 보았다. 어제와 똑같은 풍경이었다. 점심을 먹었다. 무슨 맛이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낮잠을 잤다.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나는 신경질적으로 노트를 그녀에게 밀었다. 그녀는 노트를 읽는 내내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다. 그저 그녀의 눈빛이 아주 희미하게 슬픈 빛으로 흔들리는 것을 본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나의 무력한 처지를 동정하는 것이라 여기고 더욱 비참한 기분에 휩싸였다. 아내는 노트를 들고 서재로 들어갔다. 철컥. 서랍이 잠기는 소리가 유난히 크고 차갑게 내 심장을 파고들었다. 나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주먹을 불끈 쥐었다. 당신은 대체 왜 나에게 이런 굴욕을 주는 거요? 우리가 함께한 30년 세월이 당신에게는 고작 이런 유치한 권력 게임으로 보답할 가치밖에 없는 것이었소. 질문은 메아리 없이 어둠 속으로 흩어졌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서 같은 침대를 쓰는 부부였지만 그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깊고 차가운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이유를 전혀 짐작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다. 강민준 씨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아내 차지수가 내주는 밤의 숙제는 계속되었다.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들의 기이한 밤의 의식은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이제 그의 퇴직 생활의 일부, 지긋지긋하지만 피할 수 없는 하나의 일과가 되어버렸다. 그는 더 이상 반항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영혼 없는 문장들을 기계적으로 써내려가는 것으로 소극적인 복수를 이어갔다. 그의 일기장은 그의 텅 빈 하루를 증명하는 증거물과도 같았다. 11월 3일 첫눈이 내렸다. 보일러를 점검했다. 저녁으로 김치찌개를 먹었다. 12월 25일 아들이 전화했다. 안부만 물었다. 성탄 특선 영화를 봤다. 재미없었다. 잠을 설쳤다. 아내 지수는 여전히 매일 밤 그의 일기를 검사했다. 그녀는 그의 건조하고 냉소적인 문장들을 꼼꼼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희미한 실망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그에게 더 자세히 쓰라고 요구하거나 그의 성의 없음을 질책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묵묵히 노트를 받아들고 서재의 서랍 속에 그들의 실패한 소통의 기록들을 쌓아갈 뿐이었다. 낮 시간 동안 민주는 텅 빈 집 안에서 자신의 쓸모없음을 곱씹었다. 그는 이 무기력한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 은퇴한 친구들을 따라 낚시터에도 가보았지만 찌를 바라보며 하염없이 앉아있는 것이 따분하게만 느껴졌다. 등산 동호회에도 가입했지만 가파른 산을 오를 때마다 젊은 시절과 같지 않은 자신의 쇠약한 체력만 확인할 뿐이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가 잃어버린 것들을 더욱 선명하게 상기시킬 뿐이었다. 활기차게 돌아가던 사무실, 깍듯하게 자신을 따르던 부하 직원들,
성취감으로 가득 찼던 퇴근길.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의 유산이 되었다. 그러는 동안 그는 아내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사소한 실수들이었다. 꼼꼼하고 완벽주의자였던 그녀답지 않은 모습들이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지수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온 집안을 뒤지며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다. 내 휴대폰 못 봤어요. 분명히 차에 두고 내린 줄 알았는데 없네. 그녀는 가방을 쏟고 외투 주머니를 뒤지고 소파 쿠션 사이까지 살펴보며 안절부절 못했다. 민주는 혀를 차며 피곤해서 정신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결국 휴대전화는 아주 엉뚱한 곳, 신발장 안에서 발견되었다. 민주는 무심코 쏘아붙였다. 당신도 이제 늙었나 보군.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요. 지수는 아무 대답 없이 그저 피곤한 미소만 지어 보였다. 또 한 번은 저녁 식사를 하던 중이었다. 지수가 그에게 물었다. 아파트 관리비 이번 달 거 냈어요. 응, 지난주에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어. 그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하지만 불과 5분 뒤 그녀가 마치 처음 묻는 것처럼 똑같은 질문을 다시 했다. 여보, 관리비 내는 거 잊지 않았죠? 민주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다. 방금 말했잖아. 냈다고 내 말은 듣고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녀는 미안하다는 듯 멋쩍게 웃으며 아, 맞다. 미안해요. 요즘 병원에 일이 많아서 정신이 없네 라고 둘러댔다. 민주는 그녀의 이런 실수들을 모두 과도한 스트레스 탓으로 돌렸다. 명망 있는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들의 생사를 다루는 그녀의 삶이 얼마나 고단할지 그는 짐작할 수 있었다. 그는 그녀의 건망증을 자신처럼 한가한 처지가 아닌 여전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생각은 역설적으로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그는 그녀의 사소한 실수들 속에서 자신의 무력함과 그녀와의 거대한 격차를 확인할 뿐이었다. 두 사람의 대화는 점점 더 줄어들었다. 그들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각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다. 집 안을 채우는 것은 대화가 아닌 텔레비전 소리와 무거운 침묵뿐이었다. 밤의 숙제는 그들이 유일하게 무언가를 공유하는 시간이었지만 그마저도 고통스러운 의무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준의 일기 내용은 날이 갈수록 더욱 냉소적으로 변해갔다. 1월 15일, 날씨가 좋았다. 리모컨 건전지가 닳았다. 아무 일도 없었다. 그날 밤도. 그는 그렇게 세 줄의 무의미한 문장을 적어 그녀에게 건넸다. 그녀는 평소처럼 말없이 노트를 읽어 내려갔다. 그런데 그날따라 그녀의 어깨가 유난히 작고 지쳐 보였다. 그녀가 노트를 든 차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을 때 툭 하고 작은 물방울 하나가 노트 위로 떨어지는 것을 그는 보았다. 눈물이었다. 그녀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고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노트를 들고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민주는 그 자리에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다. 방금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녀가 운 것인가? 왜 그의 냉소적인 글 때문이었을까? 아주 잠깐. 그의 단단한 분노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듯했다. 혹시 그녀가 정말로 힘든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의 굳어버린 자존심은 이내 그 작은 연민의 싹을 짓밟아 버렸다. 피곤해서겠지. 아니면 한심한 내 처지가 불쌍해서 흘리는 동정의 눈물이거나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다시 마음의 문을 굳게 닫아버렸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잠든 아내의 얼굴을
한참 동안 몰래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희미하게 남은 눈물 자국이 그의 마음에 작고 찝찝한 가시처럼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았다. 그 가시의 정체를 그는 여전히 알지 못했다. 아내의 눈물방울이 떨어졌던 그날 밤 이후 강민준 씨의 마음속에서는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여전히 분노했고 여전히 자신의 처지가 비참하다고 느꼈지만 이제 그의 분노 뒤에는 희미한 불안감이 섞여 있었다. 그는 아내의 지친 어깨와 슬퍼 보이던 눈빛을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그 잔상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았다. 혹시 정말로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그의 굳건한 자존심은 그 작은 의심의 싹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눈물이 자신을 조종하려는 감정적인 무기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세뇌했다. 그의 일상은 여전히 무의미하게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옛 직장 동료들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오랜만에 퇴직한 동기들끼리 모여 저녁 식사를 하자는 것이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지긋지긋한 집안의 정적에서 벗어나고 싶었고 과거의 영광을 함께 나누었던 동료들을 통해 잠시나마 위안을 얻고 싶었다. 약속 장소는 강남의 고급 한정식집이었다. 화려한 샹들리에와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은 그의 현재와는 너무나도 이질적인 풍경이었다. 아직 현직에 남아있는 친구, 퇴직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친구, 자식들에게서 물려받은 건물로 유유자적하게 사는 친구, 모두가 활기차고 자신감 넘치는 얼굴로 자신의 성공담을 늘어놓았다. 강 부장, 퇴직하고 나니 뭐가 제일 좋아? 골프 칠 시간도 많고 아주 신선 노름이겠어. 한 친구가 부러움 섞인 농담을 던졌다. 민주는 씁쓸한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는 대화에 끼어들지 못하고 그저 비싼 술만 영업 후 들이켤 뿐이었다. 친구들이 나누는 비즈니스 이야기와 해외여행 계획은 그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는 완전히 그들의 세계에서 밀려나 있었다. 술자리가 파하고 그는 취기가 오른 채 비틀거리며 집으로 향했다. 비싼 음식과 술은 그의 헛헛한 마음을 채워주지 못했다. 오히려 그의 비참함과 상실감만 더욱 선명하게 부각시켰을 뿐이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아내 지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의학 서적을 읽고 있었다. 그녀는 안경 너머의 눈으로 그를 흘끗 쳐다보며 물었다. 이제 와요. 친구들은 잘 만나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그의 귀에는 그 차분함이 자신을 한심하게 내려다보는 듯한 냉소로 들렸다. 그래, 잘 만나고 왔어. 아직도 세상의 중심에서 바쁘게 사는 양반들. 아주 잘 만나고 왔다고. 그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다. 그의 말투는 시비조였다. 지수는 책을 덮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술에 취했음을 그리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음을 단번에 알아차렸다. 그녀는 싸움을 피하려는 듯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는 어김없이 그 가죽 노트와 만년필을 들고 나왔다. 그녀는 그것을 거실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날따라 그 행동은 민준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으로 느껴졌다. 그래, 너는 여전히 의사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닌 실업자다. 그러니 이 집의 규칙은 네가 정하는 것이 맞겠지. 그의 이성이 마침내 끊어졌다. 그는 테이블로 다가가 노트를 거칠게 집어들어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탁 하는 날카로운 소음과 함께
만년필이 바닥을 굴렀다. 그만 그의 입에서 짐승 같은 고함이 터져 나왔다. 지수는 놀라 굳어버린 채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 제발 좀 그만하라고. 대체 나한테 왜 이러는 거요? 내가 집에서 할 일 없이 노는 게 그렇게 안 입고 왔어. 한때는 부장이었던 남편한테 매일 밤 숙제 검사하는 게 그렇게 재밌냐는 말이요.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자기 연민으로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지난 6개월간 그의 내면을 갉아먹던 모든 감정들이 술 기운을 빌려 한꺼번에 폭발하고 있었다. 나는 당신의 환자가 아니오. 당신의 감시를 받아야 할 어린애도 아니라고. 나는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란 말이오. 당신이 도대체 뭔데? 나한테 이런 굴욕감을 주는 거냔 말이야. 그는 그동안 마음에 담아두었던 모든 말들을 독처럼 쏟아냈다. 그의 퇴직에 대한 상실감, 그녀의 성공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자신의 무력함에 대한 분노까지 그 모든 감정의 화살은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지수를 향해 무차별적으로 날아갔다. 지수는 그의 폭언을 온몸으로 맞으며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충격과 깊은 슬픔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비밀, 그를 보호하기 위해 시작했던 필사적인 노력이 이렇게 끔찍한 오해와 상처로 되돌아올 줄은 몰랐다. 그녀는 싸우지 않았다. 변명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과 그를 향한 마지막 남은 애정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픈 눈으로 그를 한참 동안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바닥에 떨어진 노트와 만년필을 주워 들었다. 그녀는 더러워진 노트의 표지를 손으로 조심스럽게 닦아냈다. 그리고는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조용히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그녀의 작고 지친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텅 빈 거실에 홀로 남겨졌다. 폭풍 같은 분노가 지나간 자리에는 술기운보다 더 지독한 자기 혐오와 불길한 예감이 찾아왔다. 그는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렸음을 직감했다. 그는 조심스럽게 침실 문을 열었다. 아내는 이미 침대에 누워 그에게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침대의 넓은 공간 한가운데 그들 사이에는 이제 그 어떤 것으로도 메울 수 없는 차갑고 깊은 협곡이 생겨나 있었다. 그는 그날 밤 자신이 아주 소중한 무언가를 자신의 손으로 산산조각 내버렸음을 깨달았다. 강민준 씨가 평생의 분노를 쏟아낸 다음 날 아침, 집 안에는 얼음장 같은 침묵이 흘렀다. 그는 아내가 자신에게 화를 내거나 최소한 그를 비난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아내 차지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평소와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 기계처럼 씻고 옷을 입고 병원으로 출근했다. 그녀는 그에게 눈길 한 번 주지 않았고 그들의 식탁에는 그가 좋아하는 계란 프라이 대신 텅 빈 접시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초조하게 아내를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가 돌아왔을 때 그는 자신도 모르게 긴장했다. 하지만 지수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녀는 그저 피곤한 얼굴로 저녁을 먹고 샤워를 하고 곧바로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그리고 지난 6개월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았던 밤의 숙제. 그 지긋지긋한 노트가 그의 앞에 놓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해방감이 밀려왔다. 그는 마침내 이 굴욕적인 의식에서 벗어난 것이다. 그는 보란듯이 텔레비전 볼륨을 높이고 맥주를 마시며 소파에 드러누웠다. 하지만 자유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채널을 몇 번 돌리지 않아 그는 견딜 수 없는 어색함과 공허함에 휩싸였다.
이전의 긴장감 넘치던 침묵은 이제 모든 것이 단절되어버린 완전한 침묵으로 변해 있었다. 그를 억압하던 숙제는 역설적으로 그와 아내를 연결하던 유일한 끈이었을지도 모른다. 그 끈이 끊어지자 그들은 이제 한 집에 사는 이방인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아내가 자신을 포기해버렸다는 생각이 들자 덜컥 겁이 났다. 승리감은 순식간에 불안감으로 바뀌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집은 유령의 집처럼 변해갔다. 지수는 꼭두각시처럼 움직였다. 그녀는 병원 일에만 몰두했고 집에서는 최소한의 움직임 외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사라졌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멍할 때가 많았다. 민주는 그녀의 그런 모습이 자신에 대한 소극적인 복수라고 생각했다. 그가 폭언을 퍼부었으니 그녀도 침묵으로 자신을 벌주고 있다고. 그는 자존심 때문에 먼저 말을 걸거나 사과할 수 없었다. 그렇게 어색하고 고통스러운 냉전 상태가 며칠이고 계속되었다. 그러는 동안 민주는 아내의 이상 행동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음을 목격했다. 이제는 단순히 스트레스나 부부싸움 때문이라고 넘기기에는 석연치 않은 일들이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부엌에서 풍겨오는 탄 냄새에 깜짝 놀라 달려갔다. 가스레인지 위에는 냄비가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었고 집안은 온통 연기로 자욱했다. 지수는 불과 몇 걸음 떨어진 식탁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냄비를 불 위에 올려놓았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린 듯했다. 민준이 경악하며 소리를 지르자 그녀는 마치 꿈에서 깨어난 사람처럼 화들짝 놀라며 당황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안함이 아닌 순수한 의욕과 혼란이 서려 있었다. 또 한 번은 아들 민호의 생일날이었다. 민주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오늘 민호 생일이니 저녁에 잊지 말고 전화합시다 라고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병원 세미나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민준이 아니 아들한테 전화해야지 어딜 가려고 하오 라고 묻자 그녀는 진심으로 놀란 표정을 지었다. 어머나, 세상에 내가 애 아들 생일을 잊어버렸네. 그녀는 자책하며 머리를 감쌌지만 그녀의 반응은 단순한 건망증 이상으로 심각해 보였다. 민준의 마음속에서 분노와 원망은 서서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아내가 이상했다. 아주 많이 아픈 사람처럼 보였다. 그는 서툴게나마 저녁을 차려보기도 하고 그녀가 좋아하던 과일을 사다 놓기도 하며 어색한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하지만 지수는 그저 힘없이 웃으며 괜찮아요 라고 말할 뿐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성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점점 더 깊은 곳으로 침잠하는 듯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 그들의 냉전은 한 달을 넘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도 민주는 잠 못 이루고 뒤척이다 거실로 나왔다. 그는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아내의 서재문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 잠긴 서랍 속에 모든 문제의 열쇠가 들어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가 쓴 일기장들. 그녀는 왜 그토록 그것에 집착했던 것일까? 그때 침실에서 아내가 나온 듯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주는 급히 눈을 감고 자는 척했다. 지수는 조심스러운 발걸음으로 거실을 지나 그가 앉아있는 소파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는 그의 바로 앞에서 걸음을 멈췄다. 민주는 숨을 죽였다. 그녀는 한참 동안
어둠 속에서 자는 척하는 그를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작고 거의 들리지 않을 듯한 목소리로 혼잣말을 했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공허하고 낯설어서 민주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녀를 붙잡고 소리치고 싶었다. 나야. 당신 남편 강민준이야. 하지만 그는 그럴 수 없었다. 지수는 이내 고개를 흔들며 다시 한번 작게 속삭였다. 아,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잠이 덜 깼나 봐. 그리고는 유령처럼 다시 침실로 스르르 사라졌다. 민주는 어둠 속에 홀로 남아 사시나무처럼 온몸을 떨었다. 아내의 마지막 혼잣말은 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실이었다. 그녀는 아주 잠깐, 정말로 그를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다. 집 안을 감싸던 차갑고 무거운 침묵. 그는 이제 그 침묵의 정체가 단순한 부부간의 갈등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하고 무서운 무언가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자신은 그 거대한 어둠의 정체에 대해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었다. 그날 밤 아내의 낯선 혼잣말은 강민준 씨의 뇌리에 깊이 박혀 그의 남은 밤잠을 송두리째 앗아갔다. 그는 잠든 아내의 옆에 누워 그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누구세요? 그 한마디는 단순한 잠꼬대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아내가, 그의 세상이,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어둠 속으로 서서히 잠식당하고 있다는 끔찍한 신호였다. 다음 날 아침, 아내 차지수는 언제 그랬냐는 듯 평소와 똑같은 모습으로 일어났다. 그녀는 능숙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신문을 읽고 병원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어젯밤에 그녀는 온데간데 없었다. 민주는 오히려 그 평온한 모습이 더 무서웠다. 그는 아내에게 어젯밤의 일에 대해 물어보고 싶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만약 그녀가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혹은 그 모든 것이 정말 자신의 예민한 착각이었다면 그는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하루 종일 불안감에 휩싸여 집 안을 서성였다. 그는 아내가 퇴근하기만을 애타게 기다렸다. 그녀가 평소처럼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다녀왔어요 라고 말해주기만 한다면 어젯밤의 일은 그저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치부해버릴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아내는 유난히 늦었다. 저녁 8시가 되고 9시가 되어도 그녀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민주는 점점 더 초조해졌다. 그는 아내의 휴대전화로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는 병원에도 전화를 걸어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퇴근한 후였다. 밤 10시가 넘었을 무렵 그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다. 아파트 현관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초인종 소리. 그는 현관문으로 달려갔다. 문을 열자 그곳에는 아내의 병원 동료인 젊은 남자 의사와 그의 부축을 받고 있는 아내 지수가 서 있었다. 지수의 상태는 한눈에 보기에도 정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텅 빈 채 초점을 잃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아이처럼 겁에 질린 표정으로 낯선 사람을 보듯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 교수님을 병원 근처 버스 정류장에서 발견했습니다. 젊은 의사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다. 집에 가는 길을 잊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1시간 넘게 같은 자리를 맴돌고 계셨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하지 못했다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민주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멍하니 아내를 부축해 집 안으로 들였다.
젊은 의사는 그를 조용히 복도로 불러내어 조심스럽지만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선생님, 오늘 차 교수님 상태가 많이 안 좋으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과로나 스트레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동료로서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혹시 모르니 종합적인 신경과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젊은 의사가 돌아간 후 민주는 넋이 나간 채 소파에 주저앉아 있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듯 여기가 어디냐는 표정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다. 지수야, 괜찮아 나야, 민준이야. 그가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하게 흔들릴 뿐이었다. 그는 아내를 침실에 눕히고 억지로 약을 먹여 재웠다. 아내가 색색거리며 잠든 것을 확인한 후에야 그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토해냈다. 어젯밤의 공포는 현실이 되었다. 그의 아내는 대한민국 최고의 신경과 의사 중 한 명이었던 그의 아내는 지금 자기 자신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었다. 그는 진실을 알아야만 했다. 그의 발걸음은 홀린 듯이 아내의 서재로 향했다. 지난 6개월간 그에게 굴욕감을 안겨주었던, 하지만 이제는 모든 문제의 열쇠를 쥐고 있을 그곳. 그는 아내가 늘 자물쇠로 잠가두던 책상 서랍 앞에 섰다. 그녀의 사적인 공간을 침범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따질 때가 아니었다. 그는 예전에 아내가 만약을 위해 보관해 두었던 예비 열쇠를 찾아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의 심장을 먹게 할 세 종류의 물건이 들어 있었다. 첫 번째는 차지수의 이름이 적힌 대학병원의 공식 의료 서류철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수많은 의학 용어들 사이로 그의 눈에 들어온 병명, 초기 알츠하이머병, Early Onset Alzheimer's Disease. 두 번째는 그 의료 서류철 아래에 놓인 아내의 필체가 담긴 다른 노트 한 권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개인적인 일기장처럼 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옆에 나란히 쌓여있는 여러 권의 가죽 노트들. 지난 6개월간 그가 썼던 그의 냉소와 분노, 무관심으로 가득 찬 바로 그 숙제들이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이 그의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맞춰졌다. 아내의 이상한 행동들, 그녀의 건망증, 밤의 숙제에 대한 집착, 그리고 그의 글을 읽을 때마다 슬픈 눈으로 그를 바라보던 이유까지. 그녀가 그에게 매일 밤 시켰던 이것의 정체. 그것은 그를 향한 통제나 기만 게임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서히 사라져가는 자신의 기억을 붙잡기 위한, 사랑하는 남편을 잊지 않기 위한 한 여자의 필사적이고도 처절한 마지막 투쟁이었던 것이다. 민주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렸다. 그는 아내의 서재 의자에 앉아 그녀의 온기가 남은 책상을 부둥켜 안고 밤새 울고 또 울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진심이 담겨 있을 또 다른 일기장, 그녀의 진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향해 손을 뻗었다. 밤은 깊었지만 강민준 씨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그는 아내 차지수의 서재, 그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그녀의 비밀이 담긴 일기장을 손에 든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노트 한 권이 아니었다. 지난 몇 년간 아내가 홀로 견뎌온 고통의 무게이자 그가 미처 헤아리지 못했던 사랑의 깊이였다. 그는 이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피할 수는 없었다. 이것은 그가 치러야 할, 그리고 기꺼이 치르고 싶은 속죄의 시작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일기장의 첫 장을 넘겼다. 아내의 단정하고 힘있는 필체가
마치 바로 어제 쓴 것처럼 생생하게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작년 4월 10일, 내 인생 최악의 봄날. 오늘 동료 교수의 병실에서 내 뇌 MRI 사진을 보았다. 환자의 것이 아닌 의사로서의 내 눈으로 보았다. 해마의 위축, 전두엽과 측두엽의 기능, 저하, 모든 지표가 단 하나의 병을 가리키고 있었다. 초기 알츠하이머. 웃음이 나왔다. 평생을 다른 사람의 뇌를 연구하고 치료해온 내가 내 뇌의 고장을 진단하게 되다니. 신의 장난은 이토록 잔인하구나. 하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다. 나는 의사이기 전에 한 남자의 아내이자 한 아이의 엄마니까 나는 무너질 수 없다. 적어도 아직은 민주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작년 4월 그는 그때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한창 회사에서 구조조정에 칼바람이 불어닥쳐 자신의 안위만을 걱정하며 전전긍긍하고 있었을 때였다. 그 시간에 아내는 홀로 자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미친 듯이 다음 장을 넘겼다. 일기장은 그녀가 자신의 증상을 의사로서 냉철하게 분석하고 기록한 투병일지이자 동시에 한 명의 아내로서 남편에게 보내는 절절한 고백서였다. 작년 5월 22일. 오늘 아침 20년 동안 한 번도 잊어본 적 없는 단골 반찬 가게의 위치를 잊어버렸다. 한참을 헤매다 결국 다른 곳에서 장을 봐왔다. 민준 씨는 오늘따라 김치 맛이 영 다르네 라고 투덜거렸다. 나는 애써 웃으며 가끔은 이런 맛도 괜찮잖아요 라고 둘러댔다. 그의 무심한 말에 서운하기보다는 안도감이 들었다. 그는 아직 모른다. 내가 서서히 길을 잃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몰라야만 한다. 작년 8월 1일. 오늘은 내 생일이었다. 하지만 민준 씨는 잊어버린 듯 했다. 회사 일이 힘든 탓이겠지. 괜찮다. 사실은 나도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것을 아침에 딸아이가 보낸 메시지를 보고서야 알았으니까. 점점 더 많은 것들이 내 기억 속에서 희미해져 간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비웃는 것만 같다. 두렵다. 언젠가 거울 속의 나 자신마저 알아보지 못하게 될까봐. 그리고 내 곁에 잠든 저 다정한 사람을 낯선 사람처럼 쳐다보게 될까봐. 그것이 가장 두렵다. 민주는 가슴을 치며 오열했다. 그는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렸었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는 그녀의 가장 외로웠을 순간을 철저히 외면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남편이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숙제의 비밀이 담긴 페이지에 다다랐다. 작년 9월 15일 그를 위한 그리고 나를 위한 마지막 처방. 민준 씨의 퇴직이 결정되었다. 평생을 바친 곳에서 밀려난 그의 상실감이 얼마나 클지 나는 감히 짐작할 수 없다. 이제 그는 집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다. 나의 무너져가는 모습을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나는 그를 속이고 싶지 않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남은 인생을 내 병수발로 채우게 하고 싶지도 않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문득 환자들에게 쓰던 인지훈련법이 떠올랐다. 매일 있었던 일을 기록하게 하는 것. 기억을 붙잡기 위한 작은 훈련이다. 어쩌면 이걸 그에게 시켜보면 어떨까? 그가 매일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기록하게 하는 것이다. 그가 쓴 글씨를 보고 그의 하루를 읽으며 나는 매일 아침 그를 새로 기억하는 것이다. 훗날 내가 모든 것을 잊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더라도 이 노트들을 읽으면 알 수 있겠지. 이 사람이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 사람이 내 인생의 전부였다는 것을. 이것은 그를 위한 숙제가 아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처방전이다. 내가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아내로 남을 수 있게 해줄 유일한 희망의 끈이다. 부디 그가 나의 이기적인 처방을 따라주기를. 내 마음도 모른 채 내게 화를 내더라도 나는 이 일을 멈출 수 없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 민준의 세상이 산산조각 났다. 그가 굴욕기라고 여겼던 모든 순간들이 사실은 아내의 필사적인 사랑 고백이었음을 깨달았다. 그의 냉소적인 저항과 폭언이 기억을 잃어가는 아내의 마지막 희망의 끈을 얼마나 아프게 난도질했는지 생각하자. 그는 스스로를 용서할 수가 없었다. 그는 자신이 썼던 노트들을 펼쳐보았다. 밥 먹음, 숨 쉬었음, 그의 유치하고 잔인했던 문장들. 아내는 이 글자들을 읽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떤 심정으로 이 무의미한 기록들을 서랍 속에 소중히 보관했던 것일까? 그는 자신의 손으로 아내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살인자나 다름없었다. 그는 밤새 아내의 일기장을 끌어안고 울었다. 그의 눈물은 서재의 낡은 책상 위로, 그가 썼던 노트 위로, 그리고 아내의 처절한 기록 위로 하염없이 떨어져 내렸다. 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그의 울음은 잦아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후회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무엇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깊은 절망과 함께 아주 작지만 단단한 결심 하나가 싹트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더 이상 그녀를 오해하지 않을 것이다. 늦었지만, 너무나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그는 그녀의 기억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녀가 잃어버린 세상의 조각들을 이제는 자신이 하나씩 찾아주어야만 했다. 그는 핏발선 눈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아내의 책상 앞에 앉았다. 그는 새 노트를 펼치고 만년필을 들었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절박한 첫 문장을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지난밤의 기록이 아닌 그들의 잃어버린 시간을 향한 한 남자의 뒤늦은 참회록이었다. 밤이 서서히 물러가고 동쪽 하늘이 희미한 빛으로 밝아올 때까지 강민준 씨는 멈추지 않고 글을 썼다. 그는 아내의 서재 책상에 앉아 마치 신들린 사람처럼 잃어버린 시간의 조각들을 필사적으로 종이 위에 되살려냈다. 그것은 더 이상 굴욕적인 숙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한 남자의 뒤늦은 참회록이자 사랑하는 아내에게 바치는 마지막 연서였다. 그는 그들의 첫 만남부터 써 내려가기 시작했다. 벚꽃이 흩날리던 대학 축제, 친구의 소개로 어색하게 마주 앉았던 22살의 그와 그녀 수줍게 웃을 때마다 유난히 반짝이던 그녀의 눈동자, 그녀가 입고 있던 하얀 원피스, 그들이 함께 들었던 낡은 팝송의 멜로디까지 신기하게도 한번 기억의 수문을 열자 잊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서툰 연애 시절의 이야기, 빗속에서의 첫 입맞춤, 덜컹거리는 기차를 타고 떠났던 첫 여행, 그의 부모님께 처음으로 그녀를 소개하던 날의 긴장감. 페이지는 그들의 서툴지만 빛났던 청춘의 역사로 빠르게 채워졌다. 그는 글을 쓰면서 울고 울면서 웃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다. 자신의 삶이 결코 무의미하지 않았음을, 그녀와 함께한 모든 순간들이 그의 인생을 얼마나 찬란하게 만들었는지를. 아침 6시 침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잠에서 깬 아내 지수가 서재 안을 들여다보았다. 그녀는 밤새 뜬 눈으로 앉아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의 헝클어진 머리, 핏발 선눈, 그리고 책상 위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는 노트들. 그녀는 남편의 모습과
그 앞에 펼쳐진 자신의 일기장을 보고 모든 것을 직감했다. 마침내 그가 알아버린 것이다. 지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빛이 공포와 수치심으로 흔들렸다. 그녀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고 싶었던 마지막 자존심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녀는 뒷걸음질 치려 했다. 이 끔찍한 진실의 순간으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민주는 그녀보다 빨랐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자신의 품에 와락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지난밤의 회한과 눈물로 축축했지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따뜻하고 단단했다. 면하오, 지수야. 그는 아내의 이름을 아주 오랜만에 다정하게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밤새 울어 완전히 잠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깊은 사랑과 슬픔, 그리고 미안함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너무 늦게 당신의 숙제를 시작했소. 정말 미안하오. 그의 말에 지수는 애써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다. 그녀는 남편의 품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지난 몇 년간 홀로 짊어져야 했던 병마의 고통, 기억을 잃어가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남편에게 비밀을 만들어야만 했던 외로움. 그 모든 감정들이 뜨거운 눈물이 되어 쏟아져 나왔다. 민주는 그저 아내의 가녀린 어깨를 감싸 안고 그녀가 마음껏 울 수 있도록 등을 토닥여 주었다. 괜찮다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고 그의 모든 천을 실어 위로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지수의 울음이 잦아들었을 때 민주는 그녀를 부축해 거실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는 밤새 자신이 빼곡하게 채워 넣은 새 노트를 그녀의 무릎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이게 뭐예요? 그녀가 물었다. 내가 당신에게 처음으로 제출하는 진짜 숙제요.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다. 그 안에는 그녀의 기억보다 더 선명한 그들의 과거가 남편의 따뜻한 시선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묘사한 22살의 자신을 읽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서툴렀던 그의 프로포즈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가 이미 잊어버렸거나 희미해진 기억의 조각들이 남편의 글 속에서 생생하게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 장까지 모두 읽고 조용히 노트를 덮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수치심은 없었다. 오직 깊은 사랑과 신뢰만이 담겨 있었다. 고마워요, 여보.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용서와 이해와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 민주는 아내의 손을 굳게 잡았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자신의 남은 인생을 건 약속을 했다. 내가 당신의 기억이 되어주겠소. 당신이 잃어버리는 모든 길들을 내가 옆에서 다시 찾아줄 거요. 당신이 잊어버리는 모든 노래들을 내가 대신 불러주겠소. 그리고 당신이 혹시라도 나를 잊어버리는 날이 온다면 내가 매일 아침 우리가 얼마나 서로를 사랑했는지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주겠소. 약속하오. 그의 서툴지만 진실한 고백에 지수는 다시 한번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지독한 절망의 끝에서 비로소 함께 손을 맞잡고 나아갈 동반자를 찾은 것에 대한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다. 그날 아침 민주는 아내를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그가 끓인 된장찌개는 여전히 짰고 계란 프라이는 모양이 엉망이었지만 두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식사처럼 함께 밥을 먹었다. 식탁 위에는 그들의 새로운 약속의 증표인
낡은 노트가 놓여 있었다. 그들의 길고 어두웠던 밤은 끝이 났다. 이제부터 그들은 기억이라는 잔인한 적과 힘겨운 싸움을 시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서로의 가장 든든한 기억이자 가장 굳건한 희망이 되어 함께 그들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있었다. 진실의 무게와 함께 맞이한 아침은 강민준 씨와 차지수 씨의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지난 6개월간 그들의 집을 지배했던 냉전의 시대는 막을 내렸다. 그 자리에는 서툴지만 진실한 위로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조심스러운 온기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고 서재로 향했다. 그리고는 굳게 닫혀있던 책상 서랍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서랍, 이제는 잠그지 맙시다.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비밀은 없는 거요. 지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랍에서 열쇠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민주는 그 열쇠로 서랍을 열고 그 안에 있던 모든 노트들을 꺼냈다. 아내의 고통이 담긴 비밀 일기장과 자신의 어리석음이 담긴 숙제 노트들. 그는 그 모든 것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마치 숨겨왔던 상처를 햇볕에 꺼내놓고 함께 소독하려는 듯이 모든 비밀이 빛 속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날 두 사람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온전히 솔직해지는 시간을 가졌다. 지수는 더 이상 강인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병에 대해 한 명의 두려움에 떠는 환자로서 남편에게 이야기했다. 그녀는 의학적인 용어를 사용해 자신의 뇌가 어떻게 서서히 변해갈 것인지, 기억이 어떤 순서로 사라질 것인지, 그리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마저 잊어버리게 될 것이라는 잔인한 예후를 담담하게 설명했다. 그녀는 강한 척하지 않았다. 혼란스러워하는 순간들, 갑자기 텅 비어버리는 머릿속, 그리고 점점 낯설어지는 자기 자신에 대한 공포를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그것은 그녀가 평생 지켜온 자존심을 내려놓는 가장 용감한 고백이었다. 민주는 더 이상 무심한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아내의 모든 말을, 단어 하나하나를 가슴에 새기듯 경청했다. 그는 질문을 했다. 그녀의 병을 늦추기 위해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녀가 혼란스러워할 때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 그녀가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그녀를 미소 짓게 하는 기억은 무엇인지, 그는 아내라는 사람에 대해, 그리고 그녀가 마주한 병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배우기 시작했다. 그는 아내의 손을 굳게 잡고 몇 번이고 약속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곁에 있겠다고. 그날 오후 민주는 아주 중요한 전화를 걸었다. 미국에 있는 아들 민회계였다. 그는 더 이상 이 사실을 가족에게 숨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는 아들에게 지난 몇 달간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자신의 어리석었던 오해와 아내의 투병 사실까지 담담하지만 정직하게 모두 털어놓았다. 수화기 너머로 아들의 충격받은 침묵과 이내 터져 나온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아들은 자신의 섣부른 판단이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는지 깨닫고 몇 번이고 죄송하다고 말했다. 오해로 인해 균열이 생겼던 가족은 아픈 진실을 통해 비로소 하나가 되어 서로를 보듬기 시작했다. 그날 밤 그들의 기이했던 밤의 의식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부활했다. 그것은 더 이상 강요된 숙제가 아닌 사랑으로 가득 찬 공동의 작업이었다. 서재 책상에 나란히 앉아 민주는 아내에게 다정하게 물었다. 지수야, 오늘 당신의 하루는 어땠소?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뭐요? 지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끓여준 된장찌개요. 여전히 조금 짰지만 세상에서 제일 맛있었어요. 민주는 아내의 말을 마치 소중한 보물을 기록하듯 정성껏 노트에 적어 내려갔다. 그의 글씨는 더 이상 날카롭거나 냉소적이지 않았다. 그의 글에는 아내를 향한 깊은 애정과 관찰이 담겨 있었다. 오늘 아내는 내가 끓인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다. 짠맛 속에서도 나의 사랑을 느껴준 것일까? 그녀의 미소를 보니 앞으로 평생이라도 그녀를 위해 요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녀는 오늘 아주 오랜만에 아이처럼 환하게 웃었다. 나는 그 미소를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쓴 글을 아내에게 소리내어 읽어주었다. 지수는 남편의 글을 들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사라져가는 기억을. 남편이 이렇게 아름답게 붙잡아주고 있었다. 민준의 하루는 이제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다. 그의 은퇴 생활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로 가득 찼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알츠하이머의 좋은 음식에 대해 연구하고 직접 장을 봐서 요리를 했다. 그는 아내와 함께 퍼즐을 맞추고 옛 노래를 함께 부르며 그녀의 뇌를 자극하는 활동들을 계획했다. 그는 아내의 의사가 아닌 그녀의 남편이자 친구이자 그리고 가장 든든한 기억의 수호자가 되었다. 그날 밤 그들은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 이전처럼 그들 사이에 차가운 협곡은 없었다. 민주는 아내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꼭 안았다. 그는 방금 자신이 쓴 일기를 잠자리 동화처럼 나지막이 읽어주었다. 지수는 남편의 따뜻한 목소리와 심장 소리를 들으며 아주 오랜만에 평온하게 잠이 들었다. 잠들기 전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고마워요. 나를 포기하지 않아 줘서. 민주는 잠든 아내의 이마에 조용히 입을 맞추었다. 그리고는 어둠 속에서 굳게 다짐했다. 절대 당신이 나를 잊어도 나는 당신을 놓지 않아. 그들의 힘겨운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함께였다. 서로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기꺼이 드러내고 그 상처를 서로의 사랑으로 감싸 안은 채 그들은 기꺼이 그 길고 어두울 터널 속으로 함께 걸어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실의 문이 열린 후 강민준과 차지수의 집에는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다. 시간은 예전처럼 흘렀지만 그 시간을 채우는 내용물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들의 집은 더 이상 차가운 침묵과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가득 찬 공간이 아니었다. 그 자리에는 서툰 요리 냄새와 잔잔한 음악 소리,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대화가 채워지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기억의 수호자라는 자신의 새로운 역할을 놀라울 정도의 헌신으로 수행했다. 그의 하루는 아내 지수의 기억을 지키기 위한 일들로 채워졌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그녀의 뇌 건강에 좋다는 식단으로 아침을 준비했다. 그는 더 이상 맛없는 된장찌개를 끓이지 않았다. 인터넷과 요리책을 뒤져가며 그는 제법 그럴듯한 요리사로 변해가고 있었다. 집안 곳곳에는 그의 사랑이 담긴 흔적들이 붙기 시작했다. 현관문에는 가스 밸브 잠그기, 욕실 거울에는 칫솔은 왼쪽, 치약은 오른쪽, 냉장고에는 매일 물 2리터 마시기 같은 다정한 메모들이었다. 그것은 그녀의 무능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그녀의 세상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그의 노력이었다. 물론 힘든 순간도 있었다. 그들의 새로운 삶이 언제나 평화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느 날 오후, 지수는 자신이 평생 사용해온 텔레비전 리모컨의 사용법을 잊어버리고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그녀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소중한 것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공포와 무력감에 절망했다. 예전에 민준이었다면 그것도 하나 못하냐며 타박을 주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리모컨을 내려놓게 하고는 그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괜찮아, 지수야. 텔레비전이 뭐가 중요하다고. 우리 대신 산책이나 갈까? 오늘 날씨가 아주 좋던데. 그는 그녀의 좌절을 나무라는 대신 부드럽게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려주었다. 그는 그녀의 병과 싸우는 대신 그녀의 병을 끌어안고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밤의 의식은 이제 그들 하루의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도란도란 이야기했다. 그리고 민주는 그 이야기들을 마치 한 편의 아름다운 시를 쓰듯 정성껏 노트에 기록했다. 그의 글은 더 이상 사실의 나열이 아니었다. 그의 글에는 아내를 향한 사랑과 사라져가는 순간에 대한 애틋함이 담겨 있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민주는 아내의 낡은 일기장에서 발견했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제주도의 유채꽃밭에 가고 싶다는 아내의 소박한 꿈. 그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아내의 기억이 더 희미해지기 전에 그녀의 꿈을 이뤄주고 싶었다. 그는 곧바로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표 2장을 예매했다. 제주도에 도착한 그들은 마치 신혼여행을 온 젊은 부부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민주는 렌터카를 빌려 아내의 손을 잡고 끝없이 펼쳐진 노란 유채꽃밭으로 향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비현실적으로 아름다웠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노란 유채꽃들이 바람에 맞춰 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지수는 그 풍경 앞에서 모든 것을 잊은 듯 어린 소녀처럼 탄성을 질렀다. 그녀는 꽃밭 사이를 뛰어다니며 향긋한 꽃내음을 마음껏 들이마셨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몇 년간 볼 수 없었던 순수한 기쁨과 행복의 미소가 가득했다. 병의 그림자는 잠시 그녀의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민주는 그런 아내의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자신의 눈과 마음에 깊이 새겨 넣었다. 그는 카메라를 꺼내지 않았다. 그 어떤 고성능 카메라도.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벅찬 감동과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는 그저 지켜보았다. 자신의 기억이 그녀를 위한 가장 완벽한 카메라가 되어야만 했다. 그는 아내에게 다가가 노란 꽃들 사이에서 그녀를 조용히 끌어안았다. 행복하오. 지수야. 네, 정말 행복해요. 꿈만 같아요. 고마워요. 여보. 그녀의 눈가에 맺힌 이슬이 봄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다. 그 순간 민주는 이 여행이 단순히 그녀의 꿈을 이뤄주기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 이것은 또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이 완벽한 기억의 한 조각을 앞으로 다가올 힘든 시간 속에서 몇 번이고 꺼내보며 버텨낼 힘을 얻기 위한 그날 밤 제주도의 작은 호텔방에서 그들의 밤의 의식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띠었다. 민주는 노트 위에 그날의 감동을 고스란히 옮겨 적었다. 오늘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란 바다를 보았다. 아내는 유채꽃보다 더 환하게 웃었다.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와 아내의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의 맞잡은 손의 온기. 나는 오늘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훗날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잊게 되더라도 내가 당신의 오늘이 되어줄 것이다. 당신은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다고 내가 몇 번이고 다시 말해줄 것이다. 그는 자신이 쓴 글을 아내에게 읽어주었다. 지수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댄 채
창밖의 달빛 어린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의 기억은 언젠가 사라질 것이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이렇게 매일 밤 그의 글씨를 통해, 그의 목소리를 통해 영원히 기록되고 있었다. 그들은 잔인한 운명에 맞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지켜내고 있었다. 노트 위에 새겨진 기억은 그 어떤 병마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들의 견고한 성청이었다. 제주도의 봄날은 꿈처럼 지나갔다. 그리고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또 몇 번의 계절이 강민준과 차지수의 집을 스쳐 지나갔다. 3년이라는 시간이었다. 그 시간 동안 지수의 병은 의학 교과서에 예측대로 착실하게 그리고 잔인하게 진행되었다. 이제 그녀의 세상은 자주 짙은 안개 속에 잠겨 있었다. 그녀는 가끔 아들의 이름을 잊어버렸고 평생을 바쳐 일했던 병원으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으며 어제 자신이 무슨 일을 했었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 기억의 서랍장에서는 소중한 추억들이 예고 없이 순서도 없이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녀의 곁에는 언제나 남편 민준이 있었다. 그는 아내의 사라져가는 세상을 지키는 등대지기처럼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켰다. 그는 더 이상 회한에 잠긴 무력한 은퇴자가 아니었다. 그는 아내를 돌보는 일을 자신의 남은 생에 주어진 가장 중요하고 신성한 임무로 받아들였다. 그들의 집은 이제 두 사람이 함께 채워넣은 수십 권의 노트들로 가득 찼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역사이자 잔인한 망각에 맞서 싸운 치열한 전투의 기록이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민주는 잠에서 깨어 곁에 누운 아내를 바라보았다. 지수는 이미 잠에서 깨어 낯선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불안감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그 질문을 마치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듯 물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 순간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올 것이 오고야 만 것이다.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슬퍼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연습해온 것처럼 세상에서 가장 다정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대답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지수씨, 내 이름은 강민준입니다. 나는 당신의 남편이에요.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 꽂힌 수많은 노트 중 한 권을 꺼내왔다. 그들이 제주도에 갔을 때의 기록이 담긴 노트였다. 그는 침대 곁 의자에 앉아 아내의 손을 따뜻하게 잡고 그들의 상징적인 의식을 시작했다. 그는 천천히 그리고 또박또박 노트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오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란 바다를 보았어요. 당신은 유채꽃보다 더 환하게 웃었지요. 바람에 실려온 꽃향기와 당신의 웃음소리, 그리고 우리의 맞잡은 손의 온기. 나는 오늘을 영원히 기억할 겁니다. 그의 나지막하고 따뜻한 목소리가 아침 햇살과 함께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처음에는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경계하던 지수의 얼굴이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서서히 변해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굳어있던 표정이 부드럽게 풀리고 텅 비어있던 눈동자의 희미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그녀는 마치 아주 오래전 꿈을 꾸는 듯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민주는 계속해서 읽어 내려갔다. 그들의 첫 만남, 서툴렀던 연애, 그리고 지난 몇 년간 그가 기록해온 소소하고 행복했던 일상들. 그의 목소리는 그녀의 기억에 미로를 밝히는 등불이었고 그의 이야기는 그녀를 현실로 이어주는
튼튼한 밧줄이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민준이 노트에 마지막 장을 덮었을 때였다. 지수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그녀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는 그녀의 입에서 기적 같은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민준 씨, 그녀가 그의 이름을 부른 것이다. 비록 그 기억이 몇 분, 혹은 몇 시간 뒤에 다시 사라져 버릴지라도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를 기억해냈다. 그녀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닌 안도와 사랑의 증표였다. 민주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었다. 그의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래, 나 여기 있어. 지수야,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 거요. 그에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들의 삶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할지도 모른다. 매일 아침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다시 소개해야 하는 삶. 하지만 그들은 그 안에서 그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지키고 있었다. 매일 아침 그는 그녀와 새로 사랑에 빠졌고 그녀는 그의 목소리를 통해 자신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들을 되찾았다.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았다. 그것은 그들의 텅 빈 서랍 속을 가득 채운 노트들 속에,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는 애틋한 눈빛 속에 영원히 살아 숨쉬고 있었다.